가자고요.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도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 AI가 뭐 대단하다고 얘기도 하고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사용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AI가 어디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야? 라는 걸 체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AI 시대의 부의 지도, 인공지능이 경제를 이끄는 시대의 투자법, AI 시대의 부의 지도, 이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걸 딱 보면은 이 시대의 투자법, AI를 보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느꼈죠. 아, 이 책은 투자책이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거는 또 이게 책 좀 팔아보려고 출판사에서 이름 정한 것 같은데 그 진짜 AI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영 전 KB국민은행 금융 AI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이거 투자책 아니죠? 아, 찔리네요. 부의지도가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센터장님 모시면서 좀 기대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AI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발자들이에요. 그리고 AI를 가지고 뭔가 광을 팔아야 되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분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무님은 심지어 이제는 전 센터장이란 말이죠. 네. 실무를 해보고 나와서 따끈따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진짜 AI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진짜 AI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봐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나? 라고 해서 아무도 물어보지 못했던 AI의 민낯을, 그리고 진짜 AI가 그릴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시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은 오고 반은 안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제 일단 왔다라는 느낌은 뭐였냐면 실제 이 업에 있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쪽이나 예. 아니면은 실제 이것들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검토했던 쪽에서는 진짜 챗GPT 2022년 11월 달 나왔을 때 이거 이제 얘 과거랑은 좀 다른데? 얘 말 좀 하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작년 생각해 보시면 진짜 상반기는 이 업계 계신 분들이, 저도 단톡방이 참 많은데 맨날 한숨이었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눈 뜨고 그쵸.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예. 그런데다가 이게 그냥 단순히 업에 계신 분들만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분들이 이 업에 안 계신 분들이 써보시고 그것들을 이제 SNS에다가 예. 아, 나 써봤다. 천하제일- 그분을 영접하였다. 천하제일 자랑대회. 그쵸. 나 써봤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봤을 때는 아, 이 업계에서도 이거 빨리 적용 안 하면 진짜 코닥이나 예, 예. 예, 그런 어떤 시대를 맞추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끌고 오는 걸로 봐서는 AI 시대가 온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런데 실제 사용자 입장이나 거기서 봤을 때는 그냥 조금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 얘기도 하고 뭐 우리 일하는 방식도 바뀔 거고 업의 형태도 바뀔 거라고 해서 사실 잔뜩 겁은 먹고 있죠, 저희가. 겁은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또렷하게 와닿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미 와 있고요. 예. 누군가에게는 아직 안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네. 뭐 반도체 단,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 단이죠. 네. 하드웨어 위에 약간의 소프트웨어들과 거기 위에 모델들, 거기까지는 많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써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네. 해본다거나 아니면 문장을 좀 요약을 네. 해본다거나 뭐 번역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제미나이라든지 이렇게 해보긴 네. 하는데 그럼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뭔가의 서비스를 내놓는다라는 단에서 보면은 실제로 저는 사용해본 서비스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은행 얘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국민은행에서 AI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 10년 전쯤 국민은행 출입할 때도 AI 관련 연구부서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근데- 있죠. 예, 그러면 거기서 국민은행 서비스 중에 AI가 적용된 서비스가 있나? 라고 했을 때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 건지 뭐 통신사들이 뭐 되게 다양한 AI 서비스 뭐 연구한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 쓰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 건지 그런 것들에서는 좀 체감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이거를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국민은행 들어가서 보고서는 깜짝 놀랐던 게 예. 정말 많은 곳에 AI가 적용되어 있어요. 적용이 돼 있다고요? 내부에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고, 저도 실제 이제 금융권 글로벌 금융사들이 어떻게 AI를 쓰냐를 계속 리서치해서 봤었을 때 예. 단순히 그냥 써봤다가 아니라 썼더니 정확히 숫자로 몇 %의 뭐 비용이 절감됐고 몇 시간이 줄어들었고 사람이 어떻게 줄어들었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고객 서비스 정도로는 챗봇이나 콜봇 정도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권은 내부에서 오히려 좀 업무 효율화하는데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어떤 식으로 써요? 저희 예를 들면은 그 기업 여신 심사 예. 심사할 때도 어떤 재무적인 어떤 그런 서류상에 있는 재무적인 거, 비재무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심사가 들어오면 영업점에서도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신용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예. 그러면 또 심사역들은 사실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세요. 왜냐면은 부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나중에 빌려줬는데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같이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포청천처럼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어떤 판단하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기존엔 뭐 룰 베이스로 되어 있긴 하지만서도 지금은 뭐 딥러닝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주고요. 그 평가 내용을 참고해서 실제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들어가 있고 보이스피싱 쪽도 AI를 활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해요? 그 패턴이요. 그 보이스피싱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거에 이제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이제 보이스피싱 유다라는 게 그 패턴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지금 심사하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 각종 서류 심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예를 들면 저희가 외환 관련해서도 뭐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그 점포에서 이제 행원들이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것들을 다 수기로 기입을 했었어야 됐고 지금은 OCR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대고객 서비스로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챗봇, 그다음에 콜봇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생성형 이전의 기술로는 약간 조금 한계가 있었고 어떤 정확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았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금융권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이게 인공지능 서비스다라고 느끼진 못하더라도 내부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이미 활용을 많이 하고 그러네. 있어요. OCR 같은 거 서류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 일일이 그거 다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리고 OCR 기술 활용하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휴먼 에러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쵸. 잘못 보거나 잘못 기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걸러낼 수가 있죠. 근데 OCR류의 그런 인공지능 방식하고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생성형 방식은 또 이게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우리가 기대한 건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항상 ROI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버트로도 KB스타라고 또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버트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용도를 뭐 나중에 가서 또 뒤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각자 어떤 목적에 맞는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CR 기술에 관련된 것도 생성형 AI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죠. 지금은 너무 가볍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비용 대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100점짜리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와 근데 그게 만약에 80점이지만 뭔가 그 비용이 현저히 낮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80점짜리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완벽한 기술, 완벽한 서비스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 정도의 상태로 이 정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라는 것들이 내부에도 있죠. 근데 이게 센터장님 활동하시면서 꼭 금융권 아니더라도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접촉을 해보셨을 건데 이거 말고도 AI를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AI를 어떻게 활용한다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게 있어요. 생성형 AI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성형이든 옛날 거든. 옛날 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AI를 본 적이 없어. 그치.
그게 다른 거죠. 사실은 옛날에 대한 거는 정말로 그 엔드단에 어떤 서비스로 나오지 않고서는 저희가 경험하기 힘들죠. 그렇죠. 예. 그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다 챗봇이죠. 저희가 썼던 챗봇. 그 정도가 다였고 아니면 이미지 인식, 아니면 저희 통번역기, 음성 인식하는 거, 예. AI 스피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접해왔던 AI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챗GPT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정말 말 유려하게 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은 좀 그렇기는 한데 정말 이렇게 샤이한 예. 그런 좀 말씀 잘 못하시는 분보다 챗GPT가 훨씬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획안을 만들고 아니면은 지금 말한 챗봇이라던가 챗봇 그 봇도 결국에는 언어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코딩에 대한 거나 예. 그런 영역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미지류도 있고 이제는 챗GPT 말고도 사실 이미지 종류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툴들이 그쵸, 나왔으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통신사들은 이렇게 네. 어르신들한테 뭐 안부 전화하고 뭐 이런 예, 것들 케어콜 종류. 그런 것들도 좀 보시기에는 퀄리티가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얘기 잠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케어콜. 케어콜. 그러니까 이게 케어콜. 어르신들 이렇게 잘 지내시는지 전화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꾸 전화를 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싫어하시는데 이거를 약간 인공지능화 시켜가지고 지난번에 그 아드님 뭐라 그러셨었는데 뭐 그건 어떻게 됐나요? 이런 거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그 진짜 사람으로 인식할 정도로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길래 사실은 이 독거노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공공 영역에서 네, 저희가 어떤 그 영역에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렇게 우유 같은 거를 넣어서 네. 이게 우유가 있나 없나를 보면서 잘 계시는구나를 그쵸, 판단하기도 했고 예. 아니면 뭐 전기세나 이런 것들 요금 같은 거 가지고도 판단했었잖아요. 예. 그 케어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땠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이거는 기술의 수준이나 그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뭐 다른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좋은 모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있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는 걸 보장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케어콜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지금 그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도 예.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고 봐요. 그 질문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답하고 하는 것들,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어떤 대화 상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던 거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에도 뭐 케어콜이 있죠. 그런데 예.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 어르신하고 했던 대화들을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기억을 하고 뭔가 좀 더 잘 알아듣고 예. 또 대화도 훨씬 유려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감정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과거에도 저는 쓸만했다라고 봐요. 그 역할이 있었고 그걸 잘 해냈다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그 인공지능 툴들을 좀 사용을 하시나요? 이게 참 그런데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쓰기는 씁니다. 저는 주로 이제 문서 요약하거나 이제 PDF 파일이나 아니면 좀 이미지에서 이제 영어에 대한 약간 울렁증이 있으니까 그쵸, 이제 그쵸. 그런 것들 빨리 보기 위해서는 좀 쓰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뭐 실제 업무적으로는 사실 쓰기 쉬운 환경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정도 쓰고 있고요. 그 또 아무래도 기업에서 그 전에 한컴에서 CTO를 네. 하셨었죠. 네. 그러면 이제 개발자로 있으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금융회사에서 나오시긴 했지만 금융회사는 또 그런 기술들을 이제 사서 그쵸. 소비자 받아들이는 또 입장이죠. 입장인데 네. 이게 그 인식들이 그 예전에 개발하셨을 때 그 업이 바뀌었을 때도 있을 거고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생성형 AI라는 인공지능의 어떤 굉장히 큰 패러다임 변화가 좀 있었는데 그 인식들은 좀 어떨까요?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같이 보시면은 AI 시대, 그러니까 AI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들은 네. 좀 어떻게 변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과거에는 공급자의 입장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KB 안에서도 사실은 AI 관련 이제 개발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소비자였으면서 공급자였죠. 사실은 외부의 어떤 다양한 그 모델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제안도 받았었고 또 내부에선 내부대로 또 그것들을 검토를 했었었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실제 저희가 이제 적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급자분들은 항상 이제 모델에 대한 얘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모델뿐만 아니라 그 어떤 트렌드들 흘러가면서 그 주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저희가 진짜 웬만한 사람들 이제 이름 다 외울 것 같은 뭐 샘알트나 아니면 앨런 머스크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의 흐름이나 이제 그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죠. 예, 예.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있지만 실제 이것들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모델 얘기는 조금 새로운 게 나와도 좀 약간 감이 없어요. 아니, 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감흥이 없어요. 그치 좋은 게 나왔지.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모델은 계속 좋은 게 나와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네. 실제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내부에 어떤 업에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모델은 정말로 이 전체 적용하는 전체 과정 중에서 진짜 10%도 안 된다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는 모델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10%밖에 안 된다고요? 네,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델은 충분히 지금 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이게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잘 골라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라는 거에 대한 것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걸 실제 적용한다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저희가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GPU 공급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예.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약간 우려사항에 대한 것들을 사실 저희가 많이 듣고 있기도 하고 예. 실제 적용하려고 이제 다양한 어떤 유스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지만 이게 단순히 과거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단 정말로 우리가 이미 가져왔던 어떤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레가시하고 얘가 어떻게 연동돼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얘는 최신 데이터들을 계속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데이터의 레디니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각 회사들별로 상황들이 다 틀리잖아요. 예. 어느 회사는 AI 개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는 그런 분들이 없고 그냥 데이터만 다루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어디는 그마저도 그 두 분이 다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것들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하는 거에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저희가 준비가 돼야 되고 조직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럼 기존 조직들이 이제 그것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업스킬링하고 리스킬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 그다음에 사실은 많이 지금 AI 모델 얘기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도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 그다음에 어떤 뭐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연동돼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큰 부분이죠. 그래서 모델은 정말 시작점. 그냥 이제 펜 들고 이제 써볼까 할 그 시작점이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긴 시간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다음 질문이 그 오픈 AI, 뭐 메타의 라마, 뭐 구글의 제미나이, 뭐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버 이런 거의 모델이 어떤 게 제일 좋으냐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으네요. 의미가 없죠. 사실은 제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진짜 대답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잘 못하지만 A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 오픈 AI 모델이 잘할 수도 있지만 B라는 거에 대해서는 클로드가 잘할 수도 있고 사실 그 두 가지를 판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AI를 도입하면 저희가 예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QA, QC라는 걸 하죠. 품질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도대체 이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품질 평가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AI 공부 좀 해봤을 때는 그 품질이라는 거는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오고 B를 넣었을 때 B-가 나오고 할 때의 얘기인데 A를 넣었는데 갑자기 C가 나올 때도 있고 E가 나올 때도 있고 A가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정량적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아직 고민이 부족한 그러니까 거죠. 뭐 말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한다라는 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니까. 맞고 있죠.
근데 얘가 말을 한다는 거는 말을 잘하는 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사실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기존에 제가 한컴 오피스 개발했을 때도 보면은 메뉴가 있고 그 안에 대화 상자들이 있고 그 안에 다 버튼들이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쌍으로 이제 테스트 시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정량적, 정성적이 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모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 다음에 챙겨야 할 게 훨씬 많다라는 게 저희가 이게 좋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서도 우리가 이걸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그 용어 외에는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도입에 대한 것들에서 모델 선택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실제 적용하고 얘를 돌려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대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C를 향한 일반 사용자를 향한 어떤 서비스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비스를 내는 것보다 사실 그걸 지속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쵸. 그거에 대한 어떤 잘해야 본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또 금융은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다 큰일 나죠. 금감원 바로 끌려가고 뭐 그럴 건데. 그렇죠. 정량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예. 요즘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상당히 뭐 가치 소비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으시기 때문에 정성적으로도 뭔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기업하고는 거래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게 꼭 금융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대고객 서비스는 아직 보기가 힘든 이유는 뭔가 B2B나 B2G 쪽으로는 아직 그런 것들이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았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빠르게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걱정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B2C로 이제 개인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하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될 것들이 상당히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B2C 가 구체적으로. 많죠. 네. 아까 뭐 많이 경험해보고 네. 우리에 맞게 해야 되고 그 얘기는 좀 식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춰야 된다 이 얘기도 많이 네. 들었고 네.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되고 네. 뭐 자기의 목적과 뭐에 맞게 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하면 네. 뭐가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돼요? 목적에 맞게 하면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목적 정의가 중요한 거는 맞죠. 왜냐하면 그 목적 정의 네. 없이 막 합니까 그럼? 아니요. 이제 과거에 이제 하던 방식들을 생각을 해보면 잘 곱씹어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 데이터들을 뭔가 쌓아놓은 게 있었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걸로 뭐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향이 대부분이었던 거 하나. 그리고 목적정의라고 했던 거는 지금 챗GPT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질문을 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그 단위 기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뭔가 투입해야 되는 것들, 구현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심플했었죠. 근데 이제 목적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뭔가 범용성을 띌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는 뭐 코딩에 대한 것도 하고 어떤 것들은 모두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은 뭔가 중복 투자도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지금 당장의 도입에 대한 것보다 도입은 빠르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들에 가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한다라면 저희가 그 목적정의라는 게 우리가 이거를 내부의 어떤 코딩의 지금 뭐 역량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정확한 그 적용해야 되는 범위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들을 쓰고 있는지도 다 리서치를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코딩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주석 처리를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건지 어떤 용도로 쓸 건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장님들은 야 우리 AI 도입할 거 뭐 없냐? 요게 목적 아닙니까? 요즘 그런 분들 없어요. 요새 안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적을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검토해야 되는 것에 좀 더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하시죠. 네. 뭐 해보자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워낙 뭐 비용 얘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그 뭐 비용 얘기 하셨으니까 전문가들도 그런데 네. 비싸다 말 많은데 네. 이거 얘 얼마나 비싼 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표현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싸다 얼마나 비싸다? 비싸냐. 예. 일단은 개발을 한다고 해도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GPU 장비를 들여와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사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GPU 장비를 구매를 같은 거를 승인 받은 것까지 보고 제가 나오는 순간까지도 들어온 걸 못 보고 나왔어요. 꽤 오랜 시간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챗GPT 얘기했었을 때 토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예. 토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한국어가 불리하다. 그렇죠. 그 단위로 끊는 것들이 예. 영어에 대해서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 아닙니까? 불리하죠. 예. 왜냐면 해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예. 그게 불리한 게 맞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가 많이 봤던 장표가 그 버전별로 토큰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그쵸. 저희가 장표를 봤어요. 아니 그냥 숫자적으로 비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비싸고.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 그때 이게 지금 3.5하고 4.0인지 제가 지금 챗GPT하고 3.5인지가 지금 헷갈리는데 예. 60배 차이였어요. 60배라는 것도 기준점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바닥 쓴다. 화면 한 바닥. 글자. 한 바닥 쓴다. 예. 그쵸. 그거에 대한 60배죠. 어차피 그 한 바닥 안에서 어쨌거나 그 토큰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질 거 아니에요. 한 바닥 쓰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는 거예요? 한 바닥 쓰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뭐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썼을 때는 저희가 이제 돈을 내고 썼고 무료로 썼던 것도 있었고 돈을 내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액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실질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치. 예. 기업에서 쓰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거는 그 비싸다라는 게 어쨌거나 운영하려면 GPU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비용은 어쨌거나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지 않으면 얘는 금액이 마구잡이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뭔가 요청하고 답을 얻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내부에서 업무로 던지고 받는 것들은 나름 정제된 것들을 던지고 받을 거예요. 근데 일반 사용자한테 그게 오픈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단위의 어떤 문서가 날라갔다가 올지 아니면 어떤 양이 날라갔다 올지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한컴 오피스에서 번역 기능이 들어갔었어요. 예. 그때 저희가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부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글자 수를 제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비용 컨트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식으로 비용 컨트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전 세계가 AI로 바뀔 것처럼 네. 미국 주식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이미 시가총액 1위. 저는 엔비디아가 돈 버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저 주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반도체를 파니까 걔네는 팔아서 그쵸. 돈을 버니까. 네. 그러면 그 반도체를 사서 네. AI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에 제가 아무리 봐도 멀쩡하게 돈 버는 기업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주가도 다 이렇게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망가져 있죠. 예, 그럼 네. 주가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마이크로소프트 가 있고. 빼고. 예, 그리고 일단 뭐 국내는 잘 안 구글, 오르더라고요. 뭐 국내 네. 국내 다 포함해서.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 말고 네. AI 시대에 진짜 돈 버는 기업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돈을 벌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지금 좋은 모델들 많이 나왔는데 예. 누군가는 진짜 뭔가를 내놓고 막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국내고 해외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다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지금 다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지 예, 돈을 예. 벌었다는 회사는 없어요. 이런 거는 있었죠. 그러니까 약간 이벤트성으로 저희 예전에 이렇게 졸업생 그 졸업북 뭐죠? 이어북이라고 하죠. 뭐 국내 이제 졸업사진, 졸업앨범. 네, 졸업앨범 그런 거에는 돈을 기꺼이 썼죠. 네. 그런 것들은 기꺼이 썼지만서도 실제 그런 돈으로 돈을 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업이나 이렇게 B2B나 이런 데서는 지금 당장 정말로 계산이 나오는 엔비디아 회사 같은 것 외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그냥 네. 하드웨어는 분명히 그쵸. 팔리니까. 네. 그러면은 이 질문이 이거 작가님이 써주신 질문이 유니콘, 데카콘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언급해 주신다면 이 작가님 이거 종목 찍어달라 그러는 거지. 그걸 알았으면 제가 책을 내지도 않았고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여기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종목을 찍는 건 네. 아니고 네. 이게 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실제로 그걸 많이 다뤄 보셨으니까 네. 이게 제가 드렸던 질문은 엔비디아는 확실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네. 그 뒷단에서 돈을 버는 지금 하나 기업이 생각이 어떤 났어요.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뭐 유니콘, 데카콘 얘기하고 어떤 루키가 나올 수 있냐라는 것들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거의 규모 그 다음에 자금 이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렇죠? GPU 장비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장비를 봐도 지금 정확히 공급이 되고 있는 회사들과 이것들을 이렇게 손가락 빨면서 기다려야 되는 회사들이 있죠. 예.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하다가 하나 놓쳤는데 뭐였냐면 어떤 회사가 돈을 벌 것 같냐라고 했었을 때 예. 저는 과거에 플랫폼 기업들 있죠. 예. 플랫폼 기업들이 다시 또 주도권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죠. 지금 뭐 애플이나 예. 아니면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뭐 OS, 운영 체제도 가지고 예. 있고 뭐 그런 회사들, S365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다시 또 주도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한테는 그쪽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플랫폼도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가 노상 접할 수 있는 플랫폼. 예. 그러니까 애플이나 예를 들면 삼성 폰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굳이 뭔가를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이렇게 뭐 AI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프리로드해서 탑재해 버리면 사실은 그게 정말 괜찮은 서비스라면 그걸로 끝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금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의 시대였다. 네. 모바일의 시대가 왔을 때는 처음에 모바일 시대는 그냥 핸드폰과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 정도였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죠. 네. 이게 앱을 되게 잘 만든다거나 이런 데서도 대박 나는 회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글쎄요. 이제는 뭔가 예를 들어서 약간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나올 수 네. 있었잖아요. 카카오 네. 같은 회사가 나올 수 그쵸. 있었고. 근데 AI 시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 플랫폼이란 게 그냥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플랫폼 외에도 가전 종류, 그 다음에 모빌리티, 자동차 쪽, 저는 그런 쪽이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비자한테 접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드웨어 플랫폼, 소비자 접점이 있는 애들. 그렇죠. 예, 접점이 있는 쪽들이 저는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보여요. 예. 거기를 접점으로 모든 것들이 다 퍼블리싱이 될 거고 릴리즈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헷갈리는데 그 네. 엣지단에 있는 디바이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메신저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을 둘 다를 얘기하고 둘 다? 있는 거예요. 네, 접점이 많은 플랫폼들. 네, 그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적용되던 간에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얘기 중에 좀 제가 좀 뭐 두루뭉술하게 좀 이해를 했던 부분이 네. 뭐가 있었냐면은 기능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기능을 사서 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얘기는 AI에 내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어라고 해서 그냥 그림하는 AI를 쓰면 되는데 네, 이거는 소비 B2C 정도의 레벨인 거고 네. 회사에서 적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그게 한다면은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방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뭔가 이제 단위 기능 단위로 할 경우에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갖춰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렇게 충돌이 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중복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부 인력의 어떤 상태를 보면은 저희가 최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채널보다는 어떤 채널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고, 우리가 개발자가 많거나 아니면 그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통일감을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기능 단위로 뭔가 도입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그 플랫폼에 이제 그러니까 관리 포인트는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생성형 AI의 특징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그 관리 포인트를 줄인다라는 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저희가 갖춰야 되는 것들, 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젠슨황 CEO가 얘기했던 것 중에 컴퓨터를 공부하지 말고 생물학을 공부해라. 네. 그 얘기는 뭐 어떻게 들으면 젠슨황 CEO가 얘기한 거니까 그 컴퓨터는 내가 만들어서 팔 테니까 넌 쓰기나 해라는 얘기를 좀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AI라는 것에 항상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기술 자체가 초기에는 관심을 받지만 결국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또 이제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려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른 공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잘하는 걸 해야죠. 그거는 명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개발자 관련된 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딩을 진짜 잘 해요. 실제적으로 잘하고 잘 돌아가요. 저희가 보면 예. 이제 뭐 코드를 이제 그 저희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누군가는 정말 마치 기계처럼 코드를 진짜 한 20줄에 짜는 것 같은 코드를 누군가는 네. 20줄에 짜고 누군가는 100줄에 짜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저희가 그 모델을 튜닝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써도 제법 쓸만했었어요. 저희가 내부에서 써봤을 때. 그래서 지금 그 개발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저희가 뭐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용어를 좀 쓰잖아요. 개발자 할 때. 그게 이제 그 저희가 개발하는 단가 같은 거 측정하기 위해서 인력 단가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서도 예.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어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번역이 됐던 지금 챗GPT로 요약을 하든 글을 쓴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희한테 되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쓸만한 수준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쓸만한 것들을 뽑아내는 데에는 사실은 AI를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개발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코더라고도 얘기했던 그런 종류의 코딩을 하는 쪽은 지금 AI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그냥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코딩을 하고 한다라는 것들이 단순히 심플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도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이 떠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AI가 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그 레가시와 새로 도입해야 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고 예.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게 있고 실제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거는 이 모든 전반적인 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노련한 개발자들 뭐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하는데 은퇴에 대한 것들도 아니 그 은퇴도 그런 것도 시기도 되게 늦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 노련한 개발자들이 그 전체를 잡아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실제 뭐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어떤 개발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초기에 저희가 세팅한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세이브가 되든지 더 증가하든지 그러거든요. 뒤로 갈수록 이 변경이라는 코스트가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더 커질 거고 예. 정말 심플하게 전체 시스템 중에서 어떤 특정 A라는 영역을 뭔가 코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뭐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게 진짜로 그럴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도 실제 업무상에 그러니까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AI 엔지니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 뭔가 이 개발한 것들을 이제 윗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다가 이게 쓸만한지 이런 형태가 맞는지를 이렇게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뭔가 구현을 하잖아요. 데모 예, 예. 페이지를 구현을 예, 예. 하는데 저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 저희 안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책 봐가면서 그것들을 하거나 옆 팀에 뭐 사정사정해서 뭔가를 한다던가 예,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그 만들어야 되는 웹페이지를 그냥 그려놓은 다음에 그냥 던져요. GPT에다 던져서
코딩 짜달라고 해요. 그럼 그 코드 받아다가 그냥 그걸로 돌려요. 그래서 실제 그 데모 페이지를 다 AI 코드로 저희가 해가지고 만들어서 썼거든요. 이 얘긴즉슨 뭔가 기존에 있는 어떤 일자리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기존 일자리를 줄인다라는 개념보다 저희가 아쉬워서 이런 사람들을 충원해야겠다 아니면 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AI가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조금 그 낮은 난이도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렇게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왔다. 근데 이것도 정말 식상한 얘기예요. 데이터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뭐 디지털 시대의 원유는 데이터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진짜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 센터장님 쓰신 표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네. 정말 돈이 되는 시대는 그 전에는 정말 돈이 되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고 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거는 네. 그 전에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죠. 네, 그럼 제 조금만 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에 이제 실제 저희가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했고 진짜 많이 했죠. 많이 했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네. 인공지능을 돌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는 얘기를. 그렇죠. 창피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 그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유의미한 데이터였냐는 생각해 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실제 어느 한편에서는 쓸모도 없는 것들을 되게 모아가지고 계속 백업하면서 모으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과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실제 AI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봤더니 그리고 그 얘기 전에 이제 그 블룸버그 GPT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심지어 50빌리언짜리였었어요. 오. 50빌리언이면 챗GPT 그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인 거예요. 예. 금융사가 GPT 모델을 만든다? 되게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어프로치를 했냐 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40년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해 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 통신사죠. 예. 그래서 그 회사가 그렇게 한 얘기를 보고 저희도 실제 해보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모델은 충분히 좋다고 지금 성능이 다 좋다. 예.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프롬프팅하면 질문 답변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 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질문을 잘 넣고 답변 셋을 만들어줘야 훨씬 진짜 우수한 직원이 어떤 뭔가 하는 것처럼 얘가 그렇게 답을 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은 빅데이터라기보다는 약간 양질의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무작정 모으는 게 아니라 또 목적에 맞는 일이라고 하면 또 그게 뭐죠라고 또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이 더 중요하다. 양질의 데이터라는 거, 그 필요에 따라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 해보니 그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그럴 줄 알았어. 아무거나 모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가 조금 말이 안 되죠. 믿음직스럽지 그쵸, 않았는데. 그쵸. 그럼 그만큼 여기서 모델이 너무 성능들이 좋다 보니까 크게 뭔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때려 넣어야 되는 것들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필요한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이 잘 정제돼서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들을 학습시킨다라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지금 봤을 때. 하긴 학습은 좀 알아서 프리트레이닝 해서 하고. 그렇죠. 지금 충분히 좋아요. 그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인 회사 얘기를 좀 해봐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업들이 AI를 한다라고만 알고 있지 그 회사가 뭘 하는지 왜 하는지는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니까. 메타. 메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 메타 주식도 가지고 있거든요. 메타가 이게 사실 저 엔비디아 주식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한참 얘기 나올 때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란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플랫폼 얘기를 하면서 어떤 회사가 돈 벌 거 아니야 해서 또 지금 생각난 김에 짜투리로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회사 그 생태계를 책임질 수 있는 회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메타버스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와 제가 메타를 가지고 있는데 메타가 정말 죽을썼거든요. 예, 그때 예, 맞아, 실제 맞아. AI 엔지니어들 다 집에 보냈어요. 맞아요. 다 보냈어요. 예, 예. 진짜로. 이름도 메타로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봤을 때 한다고. 예. 그렇죠. 메타버스 한다고. 진짜. 근데 메타버스 한다는 회사가 지금 또 AI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라고 하면 진짜 AI를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죠. 전력 투구를 하고 얀로쿤도 있고. 뭐 3대 구루에 네. 뭐 라마 계속 내놓고 있고 근데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들이 원래 업으로 하던 거니까 그냥 밥 먹고 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 보시기에 네. 메타의 전략은 메타의 전략은 어쨌거나 지금 뭐 오픈 AI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후발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선을 뺏겼으니까 기선을 뺏긴 건 맞고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진영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오픈소스 모델 진영을 만들었으니까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 그 진영에 있는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협업을 해서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럼- 무슨 서비스를 내놓고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쵸. 걔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AI 기능을 계속 넣겠죠. 요즘 뭐 페이스북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광고 너무 많이 넣는 아, 광고 너무 많이 떠요. 그렇긴 한데 예. 그것도 어쨌거나 그들의 어떤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소스가 되겠죠. 애플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플은 저는 뭐 이 책에다가 썼을 때가 제가 사실은 기간을 한 1년 정도 이제 쓸 기간이 있었는데 예. 대부분은 거의 그래서 과거에 쓴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AI 얘기를 그렇게 안 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거는 걔들의 태생이나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 너무 당연히 맞잖아요. 그들은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쵸, 기술을 내세우던 회사가 원체 아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회사죠. 그렇죠. 뭐가 다 준비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오지 않죠. 예. 그렇죠. 그런 회사죠. 근데 요번에 보면은 지금 WWDC. 보면은 제가 그 책에도 마지막에 썼던 것들이 뭐였냐면 얘들은 준비가 다 되면 그제서야 이제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할 거라고 했고 예. 그 진영을 지금 갖춘 상태잖아요.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은 그 안에다가 이제 다 넣겠죠. 어쨌거나 애플은 그 고유의 고객층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특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이죠. 사실은 한국과는 좀 다르게. 예. 근데 한국조차도 MZ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그쪽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플랫폼, 그다음에 막강한 어떤 파트너를 가졌고 예. 이제 그것도 좋은 조건으로 이제 뭔가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러니 그 안에 계속 넣겠죠. 셔터스톡은 어떤 의미로 좀 넣으셨습니까? 아, 워낙 그 AI 관련해서 생성형 AI 얘기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생성형 AI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AI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면 회계사도 없어질 거고 변호사도 없어질 거고 다 없어질 건데 예. 그래도 문화예술 쪽은 남아있을 거야라고 저희가 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생성형 AI에서 애가 그림도 그리지 작곡도 하지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예. 이제 뭐 저작권 얘기도 나오고 이제 빅테크들이 우리 데이터를 긁어갔다. 예. 게티 이미지 같은 경우도 했더니 그 미세하게 어떤 마크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 그 소송과 하고는 있지만서도 셔터스톡을 굳이 넣었던 이유는 되게 스마트한 접근이다. 어차피 이게 갈 길이라고 본 거고 예. 그다음에 이 안에서 뭔가 잘 나눠서 각자의 파일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셔터스톡은 뭘 하고 있는데요? 셔터스톡은 그 어떤 그 작가들이나 이런 어떤 이미 있는 뭐라 그러죠? 그게 콘텐츠라고 해야 되죠? 예. 그 콘텐츠들을 이제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쓰도록 하고 그것들을 이제 리턴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기네들은 생태계를 가지고 가는 거고. 이제 쓴 거에 대한 비용을 그렇죠. 좀 지불하고 그런 하겠다. 거를 이제 지불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반면 이제 게티 이미지는 못 참아 싸우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가는 방향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검색 엔진 안 씁니까? 쓰죠. 챗GPT로 다 씁니까? 쓰죠. 구글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구글의 운명은
뭐 책에도 쓰기는 했지만서도 그리고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챗GPT가 나온 다음에 저도 이제 그 통계를 계속 봤거든요. 구글의 사용자의 변화. 예. 거의 뭐 일단 변화가 없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왜 구글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그쵸. 근데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질문하면은 뭐 하여튼 포털에다 물어보면은 답이 쭉 나와.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양질의 뭔가를 찾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에이전트나 AI나 뭐 지금 생성형 AI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그런 거 없이 내가 한 질문들을 진짜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잘 내놨단 말이에요. 그쵸. 뭐 할루시네이션 있더라도 설사 있더라도 잘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검색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거니 예. 당연히 구글이 위태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서도 구글이 사실은 생성형 AI를 자기네 그 플랫폼에다 실어버리면 끝이죠. 다만 이제 자기네들이 하던 그 광고의 어떤 수익에 대한 거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랑 쫑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정돈이 필요할 뿐이지 뭐 구글은 지금도 저도 여전히 쓰고 있고요. 예. 오히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어떤 답변들이 뭐가 폭넓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지금 좀 아마추어적이죠. 네, 네. 좀 단편적이다. 예, 예.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거는 있죠. 그 어떤 답변들을 통해서 제가 평상시 쓰지 않는 워딩, 제가 평상시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얘한테 질문을 함으로 해서 뭔가 계속 끄집어내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끄집어내서 그 중에서 뭔가를 발췌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그래 얘한테 한 번 물어보고 난 한 번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여러 번 질문이 왔다 갔다 하죠. 저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뭐 좀 더 상세히 얘기해봐라. 뭐 이 부분을 더 얘기해봐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 하는 검색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여기저기 네. 찾아봐야 되는 것처럼 매번 물어봐 여러 번 근데 물어봐야 구글이 되니까. 위험해지는 시점이 이때인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뭔가 그냥 하나의 타겟만 있고 얘한테 모든 질문을 하고 얘가 모든 예약을 해주고 답을 해주고 찾아주고 하는 그 시대가 오면 그때는 구글이 위험하겠지만 또 구글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내놓고 그 안에 또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을 그 안으로 틀어 넣을 수도 있죠. AGI는 옵니까? 아, 그런 그 질문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보면은 예. 그 유명한 AI 석학분들, 예. 그 다음에 진짜 알만한 그런 우리가 아는 진짜 빅테크의 그 리딩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다 틀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앤드류 같은 분은 되게 보수적으로 뭐 10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예. 누군가는 3년이라고도 얘기를 10년 해요. 얘기하시는 분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약간 거기는 인문학적인 뭔가 약간 철학적인 게 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AGI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어느 범위냐에 따라서 사실은 누군가는 제가 말한 것처럼 AI 시대가 왔나요? 안 왔나요? 누군가한테는 왔고 누군가는 안 온 거죠. AGI도 똑같다고 봐요. 누구한테는 정말로 뭔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얘가 반쪽이라도 만족시켜 주더라도 그게 왔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할 거고 또 누군가는 철학적이고 뭐 약간의 고상한 워딩과 이런 걸 통해서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날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채팅창 분위기는 애인이 된다면 온다. 아, 이게 이런 것들이 제일 빨리 발전하잖아요. 뭐라고 제가 여기서 딥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쵸. 뭐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그쵸. 그거는 구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최근에 영화 비슷한 그런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한국 영화 최근에 개봉한 거였는데 거기가 이제 AI 관련된 얘기예요. 얘긴데 그 내용을 보면 아 뭔가 보내야 할 사람은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억 속에 남겨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예. 또 뭔가 애인이나 이런 것도 그거에 현타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 오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하신 뭐 애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비는 반드시 있죠. 가장 잘 될 부분이죠. 저희도 과거에 그렇죠. 데이팅 앱 예, 예, 맞아요. 그쪽은 투자받거나 유저가 모이는 거나 거기는 실패가 없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생태계가 약간 조금 약간 너저분해지죠. 어지러워지면서 약간 다 광탈을 하기는 하지만서도 그 분야는 뭐 인간의 어떤 본능에 따라 계속
발전하겠죠.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빅테크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최대 플랫폼이기도 네. 하고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생성형 AI 초거대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뭐 한 네다섯 개밖에 안 되는 회사기도 네. 한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너무 미국의 큰 회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했을 때 그게 좀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서 네이버가 초거대 모델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네이버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네이버 말고도 플레이어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KT, LG AI 연구원들, 그다음에 카카오 지금 그 전에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갔던 회사들이 하고는 있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무한한 그냥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1등만 살아남아서는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이 LLM이나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난제와 과거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기술의 존재 이유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본질적인 걸 생각하면 우리가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후발주자가 되고 이거는 그만큼 기여를 하신 분들만 하셔야 되는 얘기인 거고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소버린 AI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뭐 저희가 애국심으로 뭔가를 쓰는 그런 이제 시대는 아니기는 하지만서도 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 어떤 지금 이제 AGI 얘기도 했지만서도 어떤 에이전트 시대 뭔가 저희가 AI한테 통제권을 맡기지는 않겠지만 얘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넘길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시스템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그것들을 확인하겠지만 어느 순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쓰게 될 거예요. 저희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이것들을 끌고 가는 회사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는 무한한 응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조언을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따른 뭔가 대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 AI파 어떤 그 흐름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AI 시대의 어떤 산업의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전락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미국이 생산자고 그쵸. 우리는 돈 내고 쓰는 그렇죠. 건가? 왜 우리는 여기에 주도적으로 생산을 해서 우리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대한민국 AI 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재밌는 보십니까?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한글과 컴퓨터의 CTO였잖아요. 예.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임원분들도 아는 분들이 많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뭔가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독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이걸 우리가 최고로 잘한가 이게 아니라 뭔가 어떤 그런 구도는 만들어줘야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제일 슬픈 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될 때예요. 맞아요.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 엠마켓. 아, 엠마켓. 아, 정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로 지금 거의 뭐 몰빵이 되어 있지만 지금 다양한 지금 국내에도 AI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 회사를 지원한다거나 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정서상 맞지 않겠지만 예.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영들을 만들어서 저희의 힘을 키워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요. AI가 이제는 단순히 기술 얘기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예. 실제 AI 정상 회의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AI는 단순히 어떤 서비스,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나중에는 뭐 윤리적인 거, 뭐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 인간의 어떤 존엄 이런 예.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사실 AI 시대가 왔다 안 왔다를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와 있고 그 오순영 센터장님 말씀은 이거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미 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왔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
도도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AI라는 것이 완벽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이런 파트너로서는 꽤 유용하다라는 말씀이 더 자주 사용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AI 관련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AI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AI가 바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걸 활용함으로써 좀 더 AI에 대한 그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부의 지도의 저자이신 오순영 전 KB 금융 이름이 헷갈리네요. 네, 오순영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